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반아시안 혐오 범죄법이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 의원 1명만이 반대했습니다. 하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미 의회가 중국 이슈에 있어서도 초당적인 법안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정치권부터 뭉쳐야 중국을 이길 수 있다는 등의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조율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등이 준비한 1차 백신 무료 접종은 무척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LA 카운티에서도 바이러스에 있어 최악의 지역에서 최고의 지역이 되자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오늘도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 정상회의는 국가 간의 합의는 이루어졌고 미국의 지도력이 발휘되는 시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세금 인상안을 내놓자 주식시장부터 크게 흔들렸습니다. 최고 부자의 세금은 39.6%, 상속세는 크게 올려 40%를 제시했습니다. 우정국이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모니터링하는 게 드러나 논란입니다. 에이미 코니 베렛 연방대법관이 된 지 6개월 만에 거액의 돈을 받고 책을 출간할 계획이 알려져서 역시 논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반아시안 혐오법. 사실은 쉽게 아시안 혐오 금지법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왜 모든 법안에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법안 이름을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COVID-19 Hate Crime Act, COVID-19 혐오범죄법 해서 혐오범죄법 하면 혐오를 하라는 것 같잖아요. 해서 이제 반자를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초당적인 한 명만을 제외했으니까는요. 그래서 초당적인 법안인 건데 역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연방 상원 의원 가운데서요. 그동안은 카멀라 해리스도 아시아계였지만 부통령이 된 뒤에 딱 한 명 남았거든요. 하와이에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네, 메이지 히로노 하와이주의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이 발의를 한 이 법안인데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사실은 애틀란타 스파 사건 이후에 주목받았기 때문에 에이시안에 대한 혐오 같은 것이 그래서 발의가 됐었고요. 법안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며칠 전에 연방 법무장관 메리 가랜드 장관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 특히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했는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연방 법무부에 새로운 역할을 줍니다. 혐오 범죄를 특히 이제 이 법안 이름 앞에는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 붙었으니까 팬데믹 관련 혐오 범죄를 연방 법무부에서 철저하게 리뷰를 해서 그래서 주정부 로컬 관계자들이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연방 법무부 차원의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같은 혐오 범죄 자체를 비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연방 법무부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로컬 법 집행관들이 핫라인을 이제 혐오 범죄, 내가 혐오 범죄 피해자입니다 하는 것을 신고를 하기를 더 쉽게 한다던가, 그리고 그 같은 핫라인 신고에 대해서 대응을 신속하고 진지하게 할 수 있도록 연방 보건복지부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공공건강에 관한 문제니까요. 뿐만 아니라 특히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왜 그 에이션 혐오 범죄라는 것이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같은 일들을 하려면 언제나 돈이 들죠. 그런 것도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물론 하와이의 이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일리노이주가 지역구인 그 민주당의 상원 의원이요, 그 태미 그 덕 월스 의원, 이 의원도 유일하지 않은데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냥 엄마가 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아버지는 미국 사람이지만 이라크 전쟁에 가서 하반신 불구가 됐기 때문에 지금 휠체어를 타고 다니죠. 어제 이제 그 하와이가 지역구인 이 그 히로노 의원이 연설을 할 때 그 옆에는 상원의 다수당의 지도자인 척 슈머 의원도 있었고, 옆에 서 있지 못하고 휠체어에 탄 채 이 덕 월스, 태미 덕 월스 의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이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강조를 했었어요. 에이션 혐오 범죄 이거 막는데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같은 민주당이지만 대통령 당신이 인선하는 사람들 인준 투표 해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까지 얘기를 했다. 나중에 조금 합의를 하고 이런 이제 법안 하는데 많은 그 도움을 줬었던 겁니다. 이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는 이제 미국 사람이고 역시 아버지도 군 출신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가족이 미국의 독립운동을 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어머니가 태국 출신이고 본인도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출생 당시부터 미국 시민이 된 그런 케이스인데, 우리 가정이 아버지네 집이 말하자면 독립운동 집안인 거예요. 독립운동 집안인데 역시 아시안 혐오 범죄를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본인도 이제 얼굴이 그렇게 생겼으니까는요. 그런 것을 당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에서 말하자면 독립유공자 가족을 이렇게 처우할 때는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 정말로 이 에이시안계의 의원들이 있어야지 이렇게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도 가장 힘이 센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의 와이프가 역시 대만계이기 때문에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을 지낸, 그렇기 때문에 전에 아들 부시 대통령 때는 노동부 장관을 지냈었죠. 그러니까 역시 한마디 하더군요. 어제도 이 미치 매코넬이 에이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통과됐고요. 반대한 사람 딱 한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공화당에서 한 5명 정도가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나머지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거나 아니면 어제 기권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사람, 조시 하울리. 이 사람이 결국은 미주리주의 공화당 상원 의원으로서 초선 젊은 의원이지만 2024년도 대권을 바라보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를 했었고, 1월 6일에 의사당 사건,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의사당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손을 흔들면서 당신들을 지지합니다. 이런 포즈를 취했고 하는 조시 하울리 한 사람뿐입니다. 그것도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 법안이 담고 있는 것이. 그건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분위기상. 그러니까 이건 너무 광범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비해서 테드 크루스도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텍사스주예요. 또 이제 그 조니 에런스턴 그 아이오와주의 연방 상원 의원도 반대를 했었는데 어제는 찬성표를 던졌고 어제 기권표를 던진 5명이 전부 공화당이 아니에요.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2명이고 공화당이 3명인데 기권표를 던진 것을 보면은 이 안에 반대를 해서 던지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이제 찬성하기도 뭐하고 반대하기도 뭐하고 할 때 기권이죠. 투표를 하지 않죠. 그런데 어젠 그렇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에이미 클로바샤 같은 의원은 민주당의 미네소타가 지역구인 연방상원 의원은 민주당이고 본인이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였는데 이걸 반대를 하겠어요. 어제 무슨 일인가가 있었겠죠. 특히 미네소타주에서 최근에 경관에 의해서 백인 경관에 의해서 2명의 흑인이 숨졌기 때문에 관련 이슈라든가 그럴 때 이제 투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하면은 또 만사를 제치고 의원들이 투표를 하지만 어제 안심했었던 거죠. 그리고 미네소타가 지역구인 역시 미네소타니까 이 민주당의 의원들 2명이 못 나온 거군요. 티나 스미스 의원도 투표를 못했고 공화당 가운데서는 랜드 폴 의원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공화당이지만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죠. 켄터키가 지역구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를 했었고 그리고 유타가 지역구인 그 마크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의사당 사건이 있었고 폭도들이 난입하고 몇 시간 지나서 바이든 그 부통령이 피신하고 그러한 사건이 TV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승계 바로 다음인 부통령에게 전화해서 어디 계십니까? 안전하십니까? 방위군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안 하고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마클리죠. 이 마클리는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또 한 사람 있네요. 그 마샤 블랙번이라고 테네시주의 연방 공화당의 상원의원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3명 분명히 뭐 한두 명은 싫어서 기권표를 던진 것 같이 보이고요. 민주당 의원 2명은 또 분명하게 스케줄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원에서도 이 메이지 히로노 의원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연방 의회에 100명 의원 상원 의원 가운데 아시아계 처음으로 아시아계 여성으로서 상원 의원이 됐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옳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원에서도 그레이스 맹 의원 같은 경우 라스트 네임 들으면 대강 아시겠죠? 뉴욕이 지역구입니다. 연방 하원 의원도 바로 이 상원 의원 법안 마련하는데 막 서로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원에서도 비슷한 안을 5월 달에 또 상정을 할 거거든요. 물론 어제 상원에서 먼저 통과된 이 안이 하원으로 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하원에서 이제 통과가 되고 하원은 통과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상원도 됐는데 그리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제 서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법안이 이런 형태로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만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서는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혐오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45%의 에이시안은 어떤 형태든지 본인이 어떤 혐오에 관련된 차별을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있어서는 미국의 얼굴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연방 상원의 초당적인 거의 만장일치와 마찬가지인 초당적인 것이었고요. 그래서 에이시안 커뮤니티에는 중요한데 이게 미국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이슈에 있어서 공화당과 여당인 민주당이 이렇게 합의를 볼 수 있다면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합의를 볼 수 있을까? 기간산업, 또 이민, 중국, 그 밖에 여러 가지 총기 문제, 경찰개혁 이런 것도 지금 법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합의를 볼 수 있을까?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나왔습니다. 그 가능성이 나온 것이
중국에 관한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과 미국이 우선 정치적으로는 서로 너무 다른 거죠. 하나는 독재, 공산주의, 하나는 민주주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데 이 두 국가가 완전히 경쟁 체제에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 때나 바이든 대통령 때나 당이 달라도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그러한 이런 초당적인 법안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일단 소위원회는 통과를 했거든요. 어떤 일이냐면 이것도 역시 1월 6일 사건 이후에 의사당에서 의원들이 이거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그 사건은 민주주의를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의사당부터 민주주의의 그 보루가 무너지고 그런데도 이거 뭐 괜찮아라고 얘기를 한다면 중국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의사당 내부에서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악시오스와 인터뷰를 한 그 민주당인 델라웨어가 지역구인 크리스 콘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만 미국 내에서 분열이 되면은 중국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약화된다. 시스템이 흔들려서 의원들이 무척 놀랐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중국을 겨냥한 그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전략적 경쟁 법안, Strategic Competition Act라고 해서 상원의 외교관계위원회는 통과가 됐는데요. 이것도 통과도 찬성 21, 소위원회 반대 하나. 일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장기적으로 군사력에 있어서나 경제력, 테크놀로지에 있어서 중국과 경쟁을 하는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어떤 기금 같은 것을 배당을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런 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회의에 상원 전체 회의에 붙여졌으니까 곧 투표가 이루어지겠죠. 끝없는 선구자 법안, 한국말로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The Endless Frontier Act라고 해서 1,000억 달러 기금을 딱 마련을 해서 이것을 그 테크놀로지의 혁신을 위해서 중국이 거기에 너무 많이 5G 등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곳에 테크놀로지 연구, 미국의 혁신해서 거기에 돈을 지원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공화당인 마르코 루비오와 민주당인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같이 발의를 한 것인데 이 안은 투자요. 미국 내에 제약업계도 있고 또 DNA 분야, 이게 이제 첨단 산업이니까요. 이런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지금 많이 받았는데 중국 돈도 그렇고 이걸 계속 받아야지 되는가? 이걸 차단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만 받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그럴 그 혁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나라 개입 없이 미국이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면 정보도 공유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도 이 중국을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고 굉장히 비난을 했었고 관세 같은 것도 올렸었고 그랬는데 왜 이 같은 그 인식은 똑같았는데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는가를 악시오스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을 갈라치기 하면서 중국을 비난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긴장이 텐션이 너무너무 강해서 대화조차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법안을 통과시킬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스타일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안을 해놓고도 이거 충분히 공화당과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 뜻이 있다, 당연히 협상을 해야지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나오니까 또 서로 구분을 구태여 더 높고 낮다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대통령 아래잖아요. 의회에서도 그런 일을 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통과가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중국에 관해서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경찰 개혁이라든가 아니면 총기 권한도 그렇지만 그것도 그렇고 이민
또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서 중요한 것은 이민에 대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면은 그 이민자로서는 굉장히 살기 좋아지는 그런 그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음에 이제 세금 조율 부분에서도 어떤 긍정적인 면이 보이고, 또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 의원의 재선도 내가 도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잠시 뒤에 또 그 중요한 문제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갑자기 의존을 하려니까는 생각이 안 나네요.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네, 이 지금 백신 보급률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많이 나고 있고요. 또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 어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백신 접종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아주 근사했거든요.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로스앤젤레스가 왜 최악이었는데 가장 좋아졌을까? 그렇다고 백신 접종률이 높지도 않은데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은 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제가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또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 MCCN 또 대도식당 이렇게 함께한 백신 접종 장소에 가보니까는요. 우선 저로서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류 작성이 있거든요. 뭐 지역에 따라서 또 그 클리닉에 따라서 약국에 따라서 서류가 굉장히 많은 곳이 있어요. 제가 받았을 때는 1차, 2차 전부 서류 작성이 굉장히 그 많아서 이거 좀 지나치다 싶었는데 어제 그 MCC에는 그다지 많진 않았고, 그러나 그 영어가 서툰 분이시라면 혼자 하시기는 힘드세요.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이 저희 회사 직원들이 전부 이렇게 한 번 거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에 거쳐서 서류 작성 다 그 바로 앞에서 도와드리고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또 이제 그 차도 있어서 모빌 이동하는 무빙 호스피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있어서 혹시라도 어디 편찮으신 분이 계시면 바로 그 병원으로 옮겨서 그 병원에 그 병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철저히 또 저랑 얘기하다가 이 디렉터이신 마크리 씨가 어떻게 그렇게 눈이 매서운지, 이게 접종을 맞고 나서 15분 안 됐는데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가시면 안 된다고 챙기고 해서 저희 이제 어제 첫 번째 끝났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기 오셔서 받으시면은 워낙 경험이 또 많으니까 아주 그냥 순조롭게 잘 되고 마스크도 무료로 주던데요. 예쁜 마스크. 그래서 저희는 또 29일 또 그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부터는 백신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까지 해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백신 접종률이 미국이 뭐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네요. 성인의 나이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 약 한 5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은 백신을 그렇게 많이 개발을 하는데도 13.5%. 왜냐하면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또 브라질 12.7%, 멕시코가 8.7%, 인도가 8.0%. 인도의 경우는 지금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 넘게 나와서 우리 산소가 없다. 산소를 좀 어떻게 좀 빌려주세요. 산소를 좀 주세요 하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6.9%, 러시아도 역시 백신을 만드는 나라인데도 한국이 지금 러시아산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4.0, 방글라데시 3.5, 필리핀 1.1, 파키스탄 0.6,
또 나이지리아 0.5, 이집트 0.1인데 여기 일본도 들어갔지 않죠? 한국은 0.1%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접종률이 낮은 편이고 이렇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는데도 안 받으시는 분들은 복에 겨우신 거죠. 오늘 이제 질병통제국이 또 자세히 얘기를 할 텐데 백신 접종을 다 받으신 분이시라면 아웃사이드에서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이 바이러스에 이 감염될 원래 전체적으로요 바이러스 감염률 자체가 실외는 10% 미만이거든요. 실내에서 감염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다 받으신 분이라면 아웃사이드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셔도 된다. 이게 산제이 굽타 같은 CNN에 나와서 이 건강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바뀐데도 너무 붐비는 장소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때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신경을 쓰셔야지 되고 또 나는 백신 접종 맞았는데 밖에서 누군가를 잠깐 스쳐요. 그럴 경우는 괜찮지만 오래 머물러서 서로 대화를 하고 하면은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상대가 백신 접종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해서 하이킹하다가 잠깐이면 괜찮지만 이 위험률을 줄이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과는 오래 대화하지 말아라. 강아지 산책시키는 것, 자전거 타기, 조깅, 피크닉 가족이라든가 늘 같이 지내니까요. 아니면 백신을 맞은 친구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밖에서도 거리 두기를 하시던가 백신을 맞으셨더라도 아니면 마스크를 쓰시던가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존슨앤존슨은 오늘도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곧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것과 마찬가지로 0.00001% 680만 명 가운데서 6명 부작용 나온 것보다는 득이 훨씬 많으니까 다시 이제 허락을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로스앤젤레스가 왜 갑자기 캘리포니아 전체도 그렇고 로스앤젤레스도 그렇고 그렇게 높더니 뉴욕을 제치고 최고로 올라가더니 갑자기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었을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1월 달에 LA 카운티에서 테스트를 하면은 20% 감염자가 나왔고 하루 15,000 케이스, 숨지는 사람이 250명이었습니다. 4월 6일을 기준으로 할 때 하루 감염자 400명에서 400명 정도니까 15,000명에서 400명으로 낮아진 거예요. 사망자는 250명에서 50명으로 낮아졌으니까 드라마틱한 낮아짐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렇게 드라마틱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일 쉽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바브라 페리 보건국장이잖아요. LA 카운티가 지금까지 118만 명이 감염된 것으로 정식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LA 카운티가 인구가 1,000만 명이잖아요. 1,000만 명 가운데 118만 명이면 10분의 1 정도는 되나요? 이것보다 많을 거라는 겁니다. 40%, 400만 명 정도는 이미 감염이 됐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미 한번 감염된 사람은 감염되지 않은 사람보다는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처하기에 조금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 밖에는 LA 카운티가 미국 전국 그 백신 접종보다 좋지 않거든요. 결국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라티노 가운데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LA 카운티는 16살 이상의 백신 접종률 적어도 한 번이 37%밖에 안 되거든요. 전국보다 낮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된 것은 왜냐하면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남자 같은 경우는 19%만 접종을 받았고 라티노 남자도 17%만 접종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자면 나는 안 걸릴 거야.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제 백신에 대한 불신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그러면 왜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가 이렇게 다른 곳보다도 안전해졌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변이 바이러스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에서 극성을 부리지 않았던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텍사스주라든가 애리조나주와는 반대로 캘리포니아주는 특히 LA 카운티, LA 시 같은 경우는
아웃도어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불과 얼마 전에 오픈을 하고 했잖아요. 다른 지역과 달랐죠. 백신 맞는 사람도 적고 그렇게 확산되는 사람들도 그토록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오픈을 늦게 했기 때문에 가장 늦게 했어요. 로스앤젤레스가. 그래서 이만큼 이제는 효과가 나와서 미국에서 확산율 같은 것이 가장 적은 그런 곳이 됐다 하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로 보면은요, 기본적으로는 6월 달 정도는 돼야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도 그 집단 면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후변화 정상회의 오늘 그 마지막 날인데요. 뭐 보니까 기업들도 많이 나와요. 기업들이 왜냐하면 기후변화 이런 것 할 때 뭐 그 배기가스, 이산화탄소 방출 이런 거 막으려면 다른 것 대체를 해야 되니까 대체를 해주려면 투자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돈이 필요하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데 그리고 테크놀로지 회사 뭐 세리콥 같은 이런 그 재정 회사들이 많이 그 어제도 보니까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도 이 말씀을 못 드렸어요. 놓치고 존 케리 기후 대사가 이제 첫날부터 쭉 그 하루 전날부터 계속 수요일부터 뭐 빠지지 않고 여기저기서 참여를 하고 총괄하고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같은 그 오염 그 배출량보다 2030년이 되면은 뭐 46% 줄이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 한국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해외 석탄 프로젝트 지원을 안 하겠다. 뭐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 한국이 직접 하기도 하고 투자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그 석탄이 오염을 많이 내니까 그런 것 안 하겠다라고 어제 약속했다고 하고요. 캐나다의 경우도 현재보다 뭐 한 40%에서 45% 줄인다 하는 얘기인데 중국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과 자연 사이의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느니라. 우리는 어쨌든 다른 나라가 하는 것보다 빨리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오염 그 배출을 하는 국가 넘버1은 물론 중국입니다. 그런데 인구비 그 방출량을 보면은 미국이 더 많아요. 중국보다 인구 비로 하면은 75% 많아요. 한 사람당 방출량으로. 그렇게 인구 비로 계산을 하면 중국이 인구가 뭐 10억 훨씬 넘고 14억, 미국은 뭐 한 뭐 4억도 안 되는, 그런데 그것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미국이 일본이나 캐나다보다도 많은 50%에서 52%, 그것도 일본은 지금 뭐 현재 뭐 얼마 안 돼서의 기준으로 하고 미국은 2005년보다도 50%에서 52% 오염 방출량을 내리겠다고 해도 환경보호단체에서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과거에 너희는 다 했잖아. 굴뚝산업 다 하고 지금 다른 것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중국까지도 러시아까지도 우리 이만큼 하겠어요 하는 합의 자체는 미국이 주체국으로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합의한 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잘 팔로우업을 하느냐, 이게 이제 미국의 세계에서의 지도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잠시 뒤에는요, 어제 무슨 뭐 주식시장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러한 것이 바이든 그 현 대통령이 밝힌 세금 인상안 때문에 그렇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방금 들으셨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광고는 일반 광고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합니다라고 들으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행정부의 정책인 겁니다.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그 방송사에 정부 차원에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오후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팀 스캇이라는 연방 상원 의원이 다음 주에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는데 늦은 편이죠. 국정연설을 하는데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고 나면 항상 야당에서 어떤 정치인인가를 내세
내세워서 대통령이 한 연설에 대해서 꼬박꼬박 아주 또박또박 반박하기도 하고 반박 연설이라는 걸 하죠. 그 반박 연설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팀 스캇, 그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의원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 스캇 의원은 지난번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전당대회 때 굉장히 그 주목을 많이 받았고, 공화당 상원 의원 가운데서요, 공화당이 시골 지역, 남부 지역에서 굉장히 강하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유일한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의원이 대응 연설을 하는 게 주목받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 차세대 지금 떠오르는 공화당의 스타거든요. 왜 스타냐면 물론 이 스캇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웠어요. 가까웠기도 했지만 이 사람이 아주 온건한 층에서도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래서 사안을 볼 때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다 하는 것은 민주당과도 화합을 하거든요. 젊은 의원이. 그 공화당 그 전당대회에서도 본인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데 그 가족에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게 됐는가 하는 그 스토리들을 얘기를 했고, 굉장히 연설도 잘하고 딱 보면 진정성 있는 연설을 하는 것처럼 누가 봐도 그렇게 느끼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목이 됩니다. 어쩌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보다 이 스캇 의원의 대응 연설이 더 많이 뉴스가 될 수도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뭐 대통령의 연설이야 대통령의 연설이니까, 첫 번째 국정연설이니까 당연히 주목을 받을 텐데, 어제 이제 늘 얘기를 해왔었던 상속세에 대해서 딱 좀 펼쳐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상속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이거 이렇게 가능 안 하다고 봅니다. 현재 그 상속세가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20%를 43.4% 2배 이상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자, 최고 부자에 대한 세금은 지금 37%죠. 37%에서 39.6%까지, 그러면 2.6%를 올린다는 건데, 가난한 사람에게의 2.6%나 부자에게의 2.6%나 그 돈의 액수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어제 뭐 다우지수도 300포인트 떨어지고, 뭐 사람들도 이거 어떻게 돼? 특히 상속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거 상속하면 이것을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2021년부터 적용을 해, 2022년부터 적용을 해. 그러면 나는 지금 팔아야지 되는 거 아니야? 뭐 세금 다 이런 게 있으니까요. 세금 팔아야 되는 게 아니야 하고 뭐 비트코인도 던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비트코인 값도 뭐 5만 달러 아래로 지금 그 떨어져 있던데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보니까 어제 증권 시장의 출렁임은 바로 이 세금 감면, 특히 상속세 때문에 많이 그 내려갔었습니다. 그랬던 것이고요. 해서 뉴욕 같은 경우는 세금이 제일 부자다 하면은 상속세 무슨 뭐 있죠. 무슨 세금 있죠. 그래서 상속세의 경우가 주 정부 것까지 합치면은 52.22%가 되는 거고, 캘리포니아는 더 높아요. 제가 왜 이렇게 웃나요? 얄밉게. 뭐 상속해 줄 재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캘리포니아주는 56.7%나 됩니다. 제가 왜 웃었냐면요,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지금까지 계속 해온 것을 보면은 뭐 특별히 그 예상 어긋나게 하지도 않고요. 딱 높여놓고 그 다음에 협상 들어가는 거죠. 협상 들어가서 조금 깎아주는 거죠. 지금까지 뭐 경기부양책도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꼭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상속세는 유난히 많이 올려놨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절대로 43.3%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의 세금률도 39.6% 아니죠. 그냥 이것은 안으로 내놓은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물론 일부는 기간산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기간산업뿐만이 아니라 어제 얘기하는 것 보니까 특히 차일드 케어 라든가 아니면 교육 분야에 정부가 지원을 좀 해야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요, 특히 이제 기업의 세금, 법인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1%를 28%로 올리자.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고 그 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35%에서 21%로 내려놨는데 세금 인상에 대해서 대통령이 조율할 가능성이 의지가 있습니다 하니까 역시 그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도 그거 나도 뭐 조율이 된다면 뭐 생각해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의원도 마이크 브런트 의원 인디아나주의 공화당 의원도 공정한 세금 부담을 해야지 돼. 내가 스몰 비즈니스를 해봐서 아는데 나는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큰 기업들은 공정하게 세금 안 냈어요. 공화당 상원 의원의 얘기예요. 그래서 큰 기업이 공정한 세금 부담하는 거 난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심지어 텍사스의 테드 크루스조차도 세금법에 지금 구멍이 많아요. 뭐 좀 다듬을 건 다듬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것도 좀 가능성이 지금 있다는 얘기고요. 또 민주당 의원 가운데서도 조 맨신이라는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이 공화당 그 의원이 알래스카요. 리자 머코우스키 의원이 그동안 뭐 트럼프 전 대통령 뭐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민주당 쪽의 입장으로 한다던가 여성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에 한다던가 중도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선 운동한다고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예비선거가 어려운 거예요. 예비선거에서 공화당이 되면은 알래스카에서 공화당이 되니까 하니까 민주당의 조 맨신 의원이 민주당 의원을 떨어뜨리고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 리사 머코스키 의원을 지지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다. 이 정도까지 지금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오고 가는 교감이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사실은 공화당 측이나 민주당 측에서 헤데익인 거예요. 그 지도자 입장에서는 조 맨신 의원도 이 맨신 의원이 이거 지지하지 않으면 우리 안 되는데 상원에서 공화당과 표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공화당이 지난번에 계속 뭘 하려고 할 때 리사 머코스키 의원이 이걸 지지를 해줄 거야 말 거야 지도부에는 헤데익 그리고 나머지 일반 유권자들은 저 사람들은 좀 온건하네 당이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소신과 지역구에 따라서 조금 융통성 있게 다른 당의 정치인들과도 의논을 하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공화당에서 볼 때는 리사 머코스키 의원이 여성이기도 하고 낙태를 지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싫죠. 그리고는 그 잠시 뒤에 다른 뉴스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그 루스 긴스버그 아주 그 진보 중에 진보 대법관 사망하고 나서 급하게 이렇게 해서 빨리 통과가 돼서 지금 6개월 연방 그 대법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책을 쓰는 딜을 한 거예요. 200만 달러를 받고. 그러니까 기간도 6개월밖에 안 됐다. 돈도 너무 많이 받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연방 대법관이 책을 쓰면은 안 된다는 법은 미국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예를 들어 클리얼런스 토마스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소니아 소도마요르 뭐 이런 닐 고서치도 책을 썼고요. 현재 있는 그 대법관 가운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수십 년, 뭐 15년 지난 뒤에 쓰거나 아니면 적어도 뭐 4년 뒤에 쓰거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쓴 책은 모두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까지 합쳐서 법에 관한 것이었는데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은 개인 스토리를 쓴다는 겁니다. 개인이 뭐 좋은 스토리를 쓰겠죠. 어쨌든 49살밖에 또 되질 않았어요. 개인 스토리를 쓰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이슈가 돼서 법대 교수들 사이에서 이거는 뭐 윤리적으로나 모르나 안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또 에이미 코니 베럿이 자신이 일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실제로 또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까지 판결은 2개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출판사도 굉장히 이런 때는 중요하잖아요. 그 펭귄 랜덤 하우스의 한 부서인 그 센티넬이라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이슈의 책들을 출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출판사에서도 그 보수적인 유권
유권자들에게 홍보를 할 테고 에이미 코니 베럿이 홍보를 또 북사인에 해요. 연방대법관들도 하고 다닐 때도 보수적인 사람들한테 자신의 보수적인 퍼스널 스토리 같은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는 있다는 거지만 젊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무튼 지금까지 연방대법관들이 하던 일과는 달리 움직이고 있고요. 먼저 도와주시는 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그리고 우정국이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 포스팅하는 것을 모니터한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우정국 측에서는 우리 우편 배달부 시위하고 이런 때 다칠까봐 그런다라고 얘기하지만 특히 시위하는 것에 포커스를 뒀다는 건데 그래서 우정국에서만 사용한 게 아니라 그동안 국토안보부 이런 데 이제 여러 가지를 리포트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슈가 커지면 커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카데미 시상식 시청률 높겠어요. 일요일에 강희신이었습니다.